안녕하세요. 22세기 치과병원의 김세용입니다. 요즘 시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 소통의 장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강의 전에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오스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임시 보철물부터 최종 보철물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치료 결과가 환자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악 전치부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요소도 잘 맞춰줘야 되고 또 치과 의사도 뭔가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공부를 실제적으로 제작해주는 기공사도 그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시간에 이대 원장님께서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외과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철적인 관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임시 보철물하고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지대주의 종류들 그리고 연결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치부,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싱글이나 파샬 이런 케이스들은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줄까 고민 안 하시죠. 대부분 그 상태로 치유를 시키고 나중에 최종 보철물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어떤 종류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줄까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가철성하고 고정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임시 보철물의 목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 그리고 심미를 회복해 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술자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 시술 부위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요소를 증가시켜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시 보철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고정성의 임시 보철물이 가장 전치부에서는 추천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관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에 초기 고정성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력의 인서션 토크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ISQ 밸류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객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immediate restoration은요. 경험에 입각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고정력도 중요하지만 즉시 보철 후에 교합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요하고요. 또 환자와 관련된 요소는 식습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즉시 하중의 보철 개념은 경험에 입각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즉시 이 전치부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 ITI 그룹에서 정리를 했던 로딩 프로토콜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딩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즉시 하중이잖아요. 이 즉시 하중의 개념은 뭐랄까요? 과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뭔가 어떠한 보철물을 장착해 주는 것을 즉시 하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주일 이내에 임시 보철물이나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주면 그것이 이제 즉시 하중 또는 즉시 보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교합을 시키느냐 안 시키냐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 임시 보철물이 교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즉시 하중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교합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우리 즉시 보철을 해주는 경우, 임시 보철을 해주는 경우는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후 바로 가능한 한 즉시 보철을 해주는 이유는 전치부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어느 정도 발치와 이 발치한 자리에 골 조직이라든가 연 조직의 어떤 아키텍처 그
그 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보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또 하나 장점은 환자가 많이 편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골 조직을 완벽하게 또는 연 조직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발치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발치하는 반드시 습수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치부에 있어서는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 고정력을 잘 얻어내서 전치부에서는 즉시 보초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즉시 보초를 전치부에 딜리버리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합입니다. 그래서 MICP에서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에서는 절대 닿아서는 안 되고요. 전방 운동, 이 기능 운동 동안에는 전방 운동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전방 운동이라는 것은 인사이징 한다는 것 있죠. 그리고 측방 운동 시 절대 이 전치부 즉시 임시 보철물과 교합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가해지면은 측방력, 라테럴 포스를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자가 이 교합 양상이 딥바이트인 경우에는 아무리 고종력이 좋다 하더라도 저는 즉시 보초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측방력이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고종력이 좋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임시 보초물을 제작했다가 골 유착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골 유착 후에 임시 보초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즉시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재료를 갖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로우 차트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발치 즉시,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 즉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중에 좀 다음 약속 때, 오늘은 그냥 임플란트만 시술하고 다음 약속 때 임시보철물을 장착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소는 클리닉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기공실에서도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바로 그냥 즉시, 바로 그냥 임플란트 심고 나서 선생님들 손으로 즉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빚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인상을 떠서 기공실에 맡길 수도 있겠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 뜬 다음에 뭐 PMMA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어버먼트는 일체형, 원피스 타입이 될 수도 있겠고, 투피스 타입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템포리 어버먼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타이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재료는 아크릴 레진 또는 컴포진 레진, 그 외에 뭐 PMMA라든가 액체 레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다 보면 거의 하루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만 해드리고요. 각 케이스에서 종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 임시보철물의 연결 방식을 세멘 유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스크루 유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컨비전 타입, SCRP로 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례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31세 여성 환자로 12번 부위가 뭔가 좀 덜 페인, 우리한 통증이 있다는 주소를 갖고 내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엔도, 루트케라 트리트먼트도 했고요. 또 에피코엑토미도 한 이 덴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CT상으로 보면은 라비알 쪽에 본노스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초기 고정력이 그닥 높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오늘 왔을 때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은 잘 안 하고요. 예비 인상을 떠서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미리 제작을 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한 다음에 고정력이 안 나왔죠. 지금 20N이라는 것은, 그리고 ISQ 밸류가 6일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식립 후의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가철성 임시보철물이 딜리버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은 젊은 여성들은 이 플리퍼 같은 이 가철성의 임시보철물보다는 이렇게 교정용 어플라이언스 비슷하게 닮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환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좋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임시보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플리퍼인데요. 이 플리퍼는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부위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가 식사를 할 때 뼈 이식 부위라든가 임플란트 부위를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프트 라이너를 깔아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 덴처는 주로 심리적인 요구도가 없고요. 인접치아도 많이 리세션이 돼서 문제가 생긴 환자들, 특히 이제 치주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하는 방법인데 젊은 층의 환자들은 잘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이트 가드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 하드 플레이트 있죠? 하드 플레이트를 바큐um 포밍으로 찍어서 거기에 이제 임시 치아, 인공치아 같은 걸 파묻어서 하는 엑시스 리테이너 방법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방법보다는 낀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교정용 장치 비슷하게 생긴 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광범위하게 뼈 이식했는데 플리퍼를 하게 되면 이식된 뼈가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탈 프레임워크 디자인을 갖는 RPD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고정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인접치아가 파절돼서요. 인접치아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접치아를 깎아서 이 캔틸레버 파닉을 갖는 디자인을 하게 됨으로써 고정성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인접치아를 깎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환자가 이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레진 본디드 브릿지를 할 수밖에 없죠. 즉 인접치의 설치에 컴포즈 레진을 붙여서 고정하는 이런 형태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좋지 않을 때는 다양한 이런 임시보철물을 해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저는 첫 번째 나와 있는 플리퍼는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 그 교정용 어플라이언스 비슷한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쓰다가 약 2주 정도 후에 리콜 체크업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2달하고 3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ISQ 밸류가 75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상 체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80 이상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75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지는데요. 과연 픽처 랩의 인상 체득 후에 바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뭔가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처럼 젊은 층이고 인접치아도 깨끗한 경우에는요, 최종 보철물에 준하는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딜리버리하고 주변의 잇몸 반응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가 주로 제작하는 임시 보철물은요, 아무리 억세소리, 라벨 쪽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주로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 보철물 장착 기간 동안에 세멘 유정을 제작하게 되면은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을 뿐더러 환자가 올 때마다 이것을 뺐다 꼈다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또 세멘 제거를 잘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주로 제작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역인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CJ 라인, 즉 마진까지 올라오는 이 영역을 우리는 진지바 커프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 주변의 상황과 평가해 봤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죠. 인접 치아보다 잇몸 레벨이 상방에 있어요. 그 얘기는 약간의 잇몸이 리세션 된다 하더라도 진지발 레벨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약 3주 정도 기다려도 잇몸 레벨이 안정화되지 않아서요. 약간 환자가 이게 치아가 좀 짧아 보인다. 아주 예민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짧아 보인다고 해서 12번의 잇몸 레벨을 약간 레이저로 수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잇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환자가 만족을 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최종 보철물 과정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처 랩 인상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의 모습인데 지금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컨투어라든가 위치를 고려해서 제작해 보니까 스크루 액세서리 인사이즈 엣지 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멘 유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컴포넌트, 어떠한 기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컨벤션 타입 또는 SSRB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구가 바로 오스템에서 나와 있는 앵글드 드라이버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잘 쓰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 경우에 세멘 유형의 최종 보철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팅이 되었는데 환자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환자분이 뭔가 치아가 약간 뻗어져 보인다. 이 치경부가 좀 들어가 보인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캐치해내는 아주 그냥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서비칼 쪽을 약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즈 엣지 쪽도 반대편에 있는 22번과 대칭이 되도록 가능한 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철물 제작했을 때 비로소 환자는 만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보철물을 임시 합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치부에 있어서는 마진의 위치인데요. 기성지대주를 사용하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사용하든 이 마진의 위치가 주변에 있는 잇몸 높이에 따라서 어떤 경우 막 깊고 어느 부위는 얕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동일한 깊이에 놓이도록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기공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셔야겠죠. 그 이유가 임시합착을 할 때 그 임시합착제를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진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결과의 모습이 되겠고요. 엑스레이와 CT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의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후의 모습이 되겠고 3개월하고 2주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아주 만족한 상태로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본레벨 임플란트를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깊게 식립하는 것이 얕게 식립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자, CT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지금 한 케이스를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임시보철물의 종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버먼트의 종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보철물의 연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전치부에 있어서는 픽처 랩 인상 채택한 후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멘 유지형, 스크루 유지형, 컨비네이션 타입. 우리가 SCRP라고 불리고 있죠.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신입했을 때 임플란트 패스가 라비알 쪽으로 향하는 경우, 전치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멘 유지형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액세서리 저쪽으로 나와도 라비알 쪽으로 나와도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환자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임플란트 보철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 환자를 설득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랜 동안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환자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우라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액세서리 라비알 쪽에 나오면 그게 환자가 대부분 티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멘 유지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베스트 플랫 디픈 현상이 있고
에피칼 페네스트레이션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라비오 버전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멘 유종의 임시 부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지대주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성 지대주를 사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과거에 저는요, 첫 번째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기성 지대주는 커스터마이즈 어먼트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작 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그냥 기성 지대주 사용해서 PFM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한 80대 초반의 남성 환자인데요. 뭐 임플란트 식립 위치 그닥 많이 벗어나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성 지대주 사용해서 이런 보철물 제약을 해줬어요. 자, 보시면은 결과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치부는 마진의 위치가 서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세멘테이션 한 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제거하면 10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큐렉 같은 걸 이용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프로토콜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세멘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멘 유종의 보철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어떠한 보철적인 컨셉 없이 제작한 거 보시면은 기공사들은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보시면 어때요? 마진 부위가 어느 부위는 상당히 있고 어느 부위는 또 얕고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합착을 했을 때 과연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레디메이드 어먼트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직경, 어버먼트 칼라 다이아미터라든가 GH라든가 특히 하이트가 5.5, 7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점인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렇게 손톱 깎은 모양 있죠? 또는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 남아있는 세멘이 오랫동안 이 치은 열군에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염증 반응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본노스도 갖고 오고 또 누공이 형성되고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까지 이제 실패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한다고 케이스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레드메이드든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든요, 잇몸 레벨에서 마진의 위치는 동일한 깊이에 놓이도록 디자인하거나 밀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성지대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즉, 이 GH 칼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주변의 잇몸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0.5에서 1mm 하방으로 오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노출되는 부위는 어버먼트 밀링 과정을 통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잇몸의 높이에 따라 동일한 깊이에 오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잔존 시멘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디자인할 때도 동일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변의 잇몸의 높이에 따른 동일한 깊이에 오도록 마진 설정하는 것이 세멘 유형의 보철물 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버먼트의 하이트가 좀 짧죠. 특히 임플란트가 약간 라비어 버전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앵글드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스트레이트 타입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밀링을 하고 나면은 저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네, 기능 중에 빠져서 내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또는 위치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을 때 기성지대주를 사용해 봤고요. 또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도가 높지 않으면 기성지대주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능한 한 세멘 유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스크류 유형의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했고요.
주변의 잇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블랙 트라이앵글 스페이스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이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최종 보철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어버먼트가 바로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많은 라비오 버전된 상태로 식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디자인할 때는 자연 치아를 프랩한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마진의 위치는 가능한 한 주변의 잇몸 높이를 고려해서 같은 깊이에 오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진지바 커프 에어리아를 형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상당히 양호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보철물이 이제 체결된 모습을 보시면은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가 바로 자연 치아를 프랩한 형태처럼 제작이 됐다는 거에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보철물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는 유지력 자체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기성 지대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최근에는 세메니종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진의 위치가 동일한 깊이에 놓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는 주변의 잇몸에 딱 맞도록 제작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멘이 밀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미적인 요구도가 없어도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전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 환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22번 흔들리는 치아 뽑고 그 부위에 하나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그냥 원합니다. 치아 자체 레벨이 다른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레벨링을 약간 이 그라인딩을 해갖고 레벨링을 해드렸는데도 환자분은 이걸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환자들 우리가 기성지대도 사용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세멘 유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커스텀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팔로우업 체크한 모습인데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1년 5개월 정도의 모습인데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그닥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심미 보철을 할 때는 이 보철물 쪽뿐만 아니라 이 잇몸의 컨투어도 지지할 수 있는 이 보철물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환자는 11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 치아도 프랩을 해서 인상을 떴는데요. 과연 기성 지대주가 자연 치아를 닮은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 따라 형성된, 치유된, 성숙된, 안정화된 잇몸의 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기성 지대주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 영역을, 즉 픽처의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그 영역을 자연치아상에서는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이라고 부르죠. 자연치아에서도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은 뼈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치근과 일부의 치관 부위가 지지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역을 어버먼트하고 최종 보철물이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전방부에서 봤을 때 말고요. 교환면에서 봤을 때 그 프리 진지바 마진 영역에서의 잇몸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21번에 있는 자연치아의 형태를 갖는 프랩한 형태와 똑같은 어버먼트를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성지대주가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도 마진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이 보철물을 제작했을 때 이 뼈와 관련된 부위 말고요. 이 잇몸과 관련된 프리진지바 마진 영역을 잘 지지할 수 있어서 심미보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들은 잘 몰라요. 환자분들이 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시나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 보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이 치과에서의 그 desire, 그리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심리적인 면에서는 핑크 이스테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6개월 정도 후의 모습인데 그 컨투어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CT상으로 봐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런 타이베이스를 이용을 할 수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국 내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덴티스트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링크 또는 타이베이스입니다. 이 타이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중간 구점을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요 커스터마이즈 어머먼트와 같은 것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대두된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심리적인 요구도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런 레디메이드 질코니아 어머먼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수의 분들은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심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가격이 좀 비싸고요. 두 번째는 커넥션 부위도 질코니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하고 만나는 그 부위에 콜드 웰딩 같은 걸 기대할 수 없죠. 아주 정확한 커넥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스크루 루징도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프랙처가 돼서 내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바이트 환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심리적인 요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레디메이드 스트레이트 또는 앵글드 타입의 질코니아 어머먼트를 선택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이베이스와 메조 스트럭처, 질코니아 코핑 또는 이맥스 코핑을 이용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머먼트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이 타이베이스를 이용하고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 마치 자연체를 프랩한 형태로 디자인해서요, 이것을 링크, 타이베이스에 영구 압착을 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머먼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링크 어머먼트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링크 어머먼트 대신에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시면 기성지대주 있죠. 기성지대주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부위는 타이타늄으로 해주는 게 좋겠고 또 치아 색깔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간 구조물을 저렇게 질코니아 코핑 또는 이맥스 코핑으로 제작해서 영구 압착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는 지금 양쪽 중절치가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뭔가 덜 페인, 씹을 때마다 뭔가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시술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식립하지 않았고 다음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고정성을 얻어낼 수 있는 구강 내 조건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뭐 엑스레이라든가 CT상을 평가해 봤을 때 에이펙스에 충분한 뼈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미리 뭔가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템포레이 쉘을 미리 만들어 놓고 또 템포레이 어머먼트를 미리 준비해 두고 나서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네,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나중에 그날 제작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고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템포레이 어머먼트를 끼워놓고 조종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제작되어 있는 템포레이 쉘을 이 템포레이 어머먼트에 부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크루 유정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요. 시간 많이 걸려요. 타임 컨숨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디지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상에서 바로 만드는 방법, 스크루 유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플란트의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즉 CJ 라인까지 그 진지막 커프 에어리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임시 보충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이 안정화되면은, 권리착도 되면요,
픽처 랩 현상을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 잇몸을 복제하는 방법의 인상체득 방법으로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레디메이드 어먼트가 있을까요? 자, 마진 아랫부분은 없습니다. 마진 상방 부위는 크라운의 일부분이 지지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레디메이드 어먼트를 선택했을 때 특히나 임플란트가 메지알 쪽, 디스탈 쪽, 팔레탈 쪽으로 치울 수 있게 되면 그만큼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임시 보충을 통해서 형성된 잇몸이 컬랩스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잘 지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즈 어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가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타이 베이스와 메저 스트럭처, 질코니아 코핑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질코니아 코핑은 타이 베이스에 영구 합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억세스홀의 위치가 라비알 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미유정의 보충을 제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임플란트를 이렇게 붙여서 식립했을 때는요, 싱글로 제작해 주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싱글의 세멘 유정은요, 딜리버리 당시에는 뭔가 문제는 세멘 컨트롤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유지 관리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속된 말로 너무 짜증나요.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임시 합착을 해도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세멘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멘을 적게 사용하면 그렇게 또 기능 중에 또 빠져서 와요. 빠진 걸 들고 오면 다행이죠. 어떤 분들은 또 삼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세멘 유정의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메저 스트럭처를 타이베스의 영구 합착, 주로 저는 슈퍼본드 CMB를 사용해서 붙이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어먼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장착된 상태인데요. 세멘 유정이잖아요. 그래서 세팅한 다음에는 지금 잇몸 부위가 빨간 이유가 이 세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기구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멘테이션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 팔로업 체크를 해서 남아있는 세멘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케이스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 저는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본 레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선학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의 높이는 평균 한 3.5 정도 된다고요. 그걸 고려해서 임시 보철물이 반응을 보인 그 위치에 컨택 포인트를 설정을 했는데 팔로업 체크를 해보니까 이 1번, 2번 사이에 있는 파필라가 더 올라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블랙트맨 스페이스를 약간 오픈시켰으면은 이 파필라가 좀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 모른다는 거예요. 환자는 이 파필라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몰라요. 환자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딱 봐서 좌우 대칭만 맞으면 돼요. 색깔도 맞고 모양도 맞고 이건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번, 2번 쪽에 편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사이에 파필라가 반대쪽에 있는 파필라보다 낮아요. 그럼 그것을 용케 아는 환자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뭐 그닥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은 환자는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진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어떤 이유든 간에 특히 전치부를 치료하실 때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으세요. 요즘에 셀폰 되게 좋잖아요. 그 찍어 놓는 이유가 환자가 과거의 모습을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불평을 약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전 사진을 딱 보여주면 좋아졌네?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찍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개월 후 2주 정도 후의 모습이고 9개월 정도의 모습인데 아주 안정화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메이종의 보철물을 싱글로 했을 때 간혹가다 제가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고요. 타치코아에서 한 임플란트 보철 치료한 것을 보면은 저렇게 팔라이탈 쪽에 훅이 달려 있는 것을 가끔가다 관찰을 합니다. 자, 이게 세메이종의 이 최종 보철물을 나중에 빼려고 이렇게 훅을 남겨놓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제 환자들은 저 훅을 남겨놓으면 뭐라 해요? 원장님,
뒤에 뭐가 있어요. 혀가 불편하다고 제거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달았다가 환자한테 적응해 보셔라. 근데 안 되면 그때 제거해 주시고, 이게 세미주종 하실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죠? 빼내려고 안 빠져요. 특히 스크루 루진이 생겨 있으면 안 빠져요. 아무리 임시 합착했다 하더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싱글용 리무브를 땅땅 때려도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누구한테 일어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 싫은 환자한테 일어나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한테 이젝터를 한번 때려보요. 가만히 있나요? 짜증은 있는 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세멘 유정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라도 억세스홀의 위치를 싱글룸 쪽으로 나오게 해서요. 스크루 유정의 보첨을 제작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스크루 유정의 보첨을 제작하는 방법이 UCL의 어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이 부품도 비싸고요. 또 골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 제작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메탈로 캐스팅할 수 있는 MP 캐스트 어머먼트라는 걸 출시하는데 이것도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기공사가 알아야 될 면도 많고요. 또 메탈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보다는 지금 억세스홀이 싱글로 나오는 경우라면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패스가 완전히 라비알 쪽으로 나오면은 세미주종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패스가 싱글룸 쪽, 억세스홀이 싱글룸 쪽으로 나온 경우에는 과거에는 스크루 유종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스크루 유종의 단점이 있어서 세미주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미주종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죠? 유지력 조절도 어렵고 세멘 조절도 어렵고 유지관리 문제점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컨비전 타입의 보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크루 유정은 기공 과정을 통해서 크라운과 어버먼트가 한 몸이 되는 거지만 이 컨비전 타입은 최종 지지대주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싱글룸 쪽에 홀이 형성되어 있는 크라운을 연고 압착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스크루 유정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고 압착을 한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능 중에 잘 안 빠진다는 거고요. 또 연고 압착 후에 뭐를 해볼 수 있냐면 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빼봐서 남아있는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멘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점이 생기면 저 억세스홀을 막아놓은 재료를 제거하고 나사를 풀어낼 수 있는 스크루 유정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 컨비전 타입 보철물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보시면은 자, 수술 과정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치주질 환자예요. 지금 1번, 22번은 발걸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가운데 파닉 처리하고 양쪽에 임플란트 심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22번 부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임플란트 사이 연결해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제가 플리퍼를 하지 뭐 친미적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상 체득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인상 체득 후에 임시 보철물을 다시 제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경우 안 해요. 해봤자 환자분 고마운 줄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냐고 오히려 화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최종 보철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억세스홀이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기성지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기성지대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착제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성지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 내에서 연고 압착한 다음에 빼내서 세멘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도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세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개 심고 브릿지 하는 경우도 이렇게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커스텀을 사용한 이유는요. 위치가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해결해 놓기 위해서 커스텀을 사용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연고 압착을 했는데 이때 문제예요. 이때 지금 헥사 타입의 어머먼트 사용했잖아요. 그럼 연고 압착한 다음에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라비오본이 되고 약간 틀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 각이 있는 부위가 걸려서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넌 헥사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스크류 유정의 임시 부출물이 딜리버리가 됐고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에 잇몸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인상을 뜨게 되는데요. 인상 떠서 최종 부출물은 6 유니트 브릿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3개 임플란트 패스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억세스홀이 싱글룸 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연결해서 SCIP 부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 건 뭐가 있습니까? 커스텀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치적인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넥사, 각이 없는 어머먼트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키는요, 아주 피트니스가 좋아야 돼요. 키가 헐거우면 이 너넥사의 어머먼트를 구강 내에 체결할 때 손으로 드라이버를 줄 때는 괜찮지만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토크 포스를 갈 때 회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피트니스가 좋은 걸로 좋게 제작을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된 SCIP 호출이 되겠고요. 자, 구강 내 연구 압착 후에 빼본 모습이겠습니다. 뺐어요. 빼서 세메인을 철저하게 제거한 게 바로 오른쪽 임상 사진이 되겠고요. 얘를 낄 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각이 있는 어머먼트 사용했다면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이 없는 어머먼트를 선택해 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퍼 키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임상에 보관하는 것을 프로토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고요. 네, 팔로우업 체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치부, 그러니까 1번에 식립한 걸 가정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1번에 심었는데요. 지금 억세스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싱글룸 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싱글의 컨디션 타입의 호출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심미적이고 유지관리 문제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이 컨디션 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그닥 추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라벨 쪽으로 나온 경우에는 아무리 싱글로 하는 것이 심미적이다 하더라도 싱글로 해놓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나중에. 특히 빼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약간 그 치아 형태가 프록시말 쪽에서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연결해서 제작하고 합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싱글룸 쪽으로 나오고 어느 쪽은 인사이즈 엣지나 라벨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컨비전 타입 싱글, 세미유정 싱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세미유정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서로 연결해서 세미유정의 보충을 제작해 주는 방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컨비전 타입, 하나는 세미유정을 연결해서 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즉, 저의 임상은 메인터넌스 워크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 문제점을 생각해서 나온 연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 자, 1번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어요. 그리고 고정력이 안 좋아서 일단은 가철성의 임시 부출물을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이건 사용했지만 다시 이걸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골류착이 된 다음에 임시 부출물을 제작을 해서 끼워드렸습니다. 근데 억세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싱글룸, 하나는 인사이즈 엣지 또는 라비알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라서요. 교정치료를 권고해드렸고 또 교정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치료가 완료된 8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인상을 제작해서 최종 보충을 제작한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싱글로 안 했죠. 연결해서 하나는 컨비션 타입, 하나는 세미유정으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컨비션 타입 쪽은 연구 합착을 하는 거고요. 세미유정은 임시 합착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은 한쪽을 연구 합착을 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임시 합착한 부위에 세면 워시아웃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치부는 교합력이 그닥 세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널 피트니스가 좋아야 돼요. 세팅 후에 보시면은 이 마지널 피트니스가 퍼펙트 하면은 워시아웃이 잘 안 일어나고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지글링 모션이 안 가해집니다. 자, 이런 것만 선생님들이 지켜줄 수 있으시다면 이러한 연결 방식도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정말 너무 짧아요. 지금 선생님들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비행기 타고 중국 광동속으로 날아가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싶지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전치부에서는 다양한 어버먼트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연결 방식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치과 영역에 있어서는 첫 번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치과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임상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아시면 안 되고요. 깊게 아시고 또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비드-19로 해서 참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온라인 강의가 좀 생소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이게 예,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또 제가 얼굴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도 그 내용이 바뀌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그거 없이 하니까 조금 재미없습니다. 예, 사실 오프라인을 못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고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원장님의 열띤 강의로 인해서 보니까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즉시 임시 보철물에 대한 다양한 제작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가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주면요. 저는 임상에서 안 만들어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환자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상 취득해서 기공실에 의뢰를 해서 스크루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 디지털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스캔 떠서 제작을 해주는데요. 그때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어버먼트는 일반적으로 기성지대주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성지대를 그나마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환자의 심리적인 요구에 따라서 나중에 골차게 된 다음에 또 다른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평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주질환 때문에 발골을 하고 단순하게 임플란트 식립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지내다가 바로 추정 보철물로 갈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작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살펴보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아마 그 컨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전치부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컨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의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임플란트 식립 시에 어떤 것을 고려하면 스크루홀의 방향을 좀 더 싱글 목적으로, 즉 컨비네이션 타입이 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전치부는 정말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스플라 디프닝 때문에 우리가 그 에피칼 페네스트레이션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소 라비오 버전 돼서 식립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술하신 분들이 라비오 버전 시키면서 약간 팔라탈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메니 조형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파노라마를 보고 또는 CT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식립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이 서지컬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쉽게는 일반적인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자연 그 보철물 형태를 제작해서 싱글룸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식립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가이드 시스템이 잘 발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멀징 기술도 좋기 때문에 CBCT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한 한 싱글룸 쪽으로 오도록 식립하는 게 급선무겠죠. 예. 물론 억지로 하다 보면 수술이 어려워져요. 억지로 하다 보면 수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은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싱글룸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사실 저 오스템에 있는 원가이드 같은 예, 그런 디지털 거. 가이드 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서지컬 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특히 전치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치부에 다스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컨비네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할 때 임플란트 간의 식립 각도가 평행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난핵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스플린티드 트랜스포 키를 제작하는 이유라든가 마지막에 아마 보여주신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키가 정확해야 됩니다. 키가 어버먼트의 마진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키 내에서 어버먼트가 이게 돌면 안 돼요. 헐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드라이브를 조일 때는 괜찮지만 토크 포스를 가할 때 회전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처음에 강의하신 이대호 원장님 계시죠. 이대호 원장님은 너넥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넥사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대호 원장님 그러세요. 세용아, 그냥 보철물로 낄 수도 있어. 이 보철물이 이제 SCRP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형, 그거 돌아갈 수 있잖아. 돌아가도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이 피트니스를 좋게 만들어서 제작을 의뢰를 하고요. 그것이 임상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관을 합니다. 즉, 그 환자의 그쵸. 그 유지 보수를 이름하고 위해서. 딜리버리 데이터를 적어 놓고 보관하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유생사한테 찾아와 그랬더니요. 30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바닥에다가 다 펼쳐놓고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자기야. 그게 아니고. 자, 교정용 모델 박스 있지. 그 박스를 뭐 2017년, 18년, 19년, 20년 박스를 이렇게 적어. 그리고 그거 열면은 이 중간 지퍼백이 있는 거야. 중간 사이즈. 요게 12개 들어있는 거지. 1월 달부터 12월 달. 그 안에는 조그만 지퍼백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한 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그러면은 환자 딜리버리 데이터가 언제인지 딱 보고 2019년 11월 달 갖고 와서 딱 찾으면 나오잖아. 그때서야 이러고 있어요. 자,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플란트 치료받은 환자들은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일반 치료받은 사람들은 타치과에 가더라도 해줘요. 근데 임플란트 치료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타치과가 뭐라 그래요? 치료받은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지 관리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왜 치과 의사가 됐을까? 어딘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정말 선생님의 그 다양한 임상 경험과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마지막에 지글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세심한 팁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강의하고 이런 세심한 답변까지 해주신 김세용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느덧 시청자 여러분과 두 번의 연자와 함께한 오스템 미팅 온라인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많은 오스템 미팅 온라인을 준비하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겠나를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좌장을 맡았던 김경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